자, 여러분 이렇게 또 시작하니까 색다르네요, 그죠? 오늘 홍대선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원재 스님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재 스님하고 저하고 행자 기수가 같습니다. 네, 우리 2006년 8월 달에 직지사, 지금 직지사 행자교육원에서 둘이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때 한방에서 아마 제 옆자리였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옆에서 잤어. 네, 딴 데 가라 그랬어. 왜냐면은 해인사 행자들끼리 모인 방이었는데요. 제가 수덕사인데 저는 얼떨결에 해인사 방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 뵙고, 나이도 우리가 한 살 차인가? 두 살 차이. 한 살 형님이세요? 예. 존댓말 쓰지 마시고요. 네, 우리 원재 스님이 우리 같이 기회를 받고 이제 벌써 18년 차가 됐네요. 네, 그리고 비국에도 이제 2011년에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북을 쳐주신 도면 스님도 2011년에 셋이서 같이 비국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원재 스님 덕분에 이렇게 처음으로 홍대선언에서 북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1층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한 건 처음입니다.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서 또 북도 이 1층에서 처음 쳤습니다. 원재 스님이 이렇게 좋은 수행의 기운으로 또 우리 첫 문을 1층의 문을 열어주신 느낌이라 점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수행 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연으로 홍대선언 더 자주 오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원재 스님께서 해 세계 일주를 떠나실 때 2013년입니다. 맞죠? 2012년. 2012년 확실해요? 예, 9월 10일 날 떠났어요. 제가 그때 같이 살았었습니다. 제가 해인사 유런에 있었고 그때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 방장 스님 시자로 살고 계셨고 저하고 그때 막 그 세계 일주에 대한 이 기획서도 저 같이 보고 제가 이제 응원해드리고 저도 사실 2013년에 원재 스님 떠난 거 보고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떠났는데 저는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저는 이제 또 남긴 게 없어서 저는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원재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갔다 왔고 오늘 여러분께 우리 스님이 지금 11년 전이네요 벌써. 11년 전에 세계 일주 다니면서 느끼셨던 또 깨달으셨던 수행하셨던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주시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원재 스님께 넘겨드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녕하세요. 준한 스님 못 가는데 제가 준한 스님을 위해서 마이크 나가는 거예요? 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는데. 아 그래요? 안 나와? 안 나와요? 뭐가 안 되나? 소리를 올릴까? 네, 한번 해보시죠. 안 나오는 것 같아. 한번 해봐. 더. 좀 더. 된다. 네. 지금 되네. 네. 조금 더? 한번 해보시면. 제가 한번 좀 해보시죠. 네.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또 안 된다. 뭐가 안 되나? 나오긴 하는데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은데요? 네, 그렇죠. 준한 스님 여기서 안내 보내고요. 제가 준한 스님한테 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준한 스님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면은 이게 조사 진영이라고요. 진영이라고 하는데 설명 먼저 해주시고 제가 경어 스님하고 이제 망공 스님
우리나라 선불교 근대 선불교에 중흥시킨 이제 두 분 큰 선지식이 계신데 큰 맥으로 따지자면 경허 스님과 용성 스님이 계세요. 근데 경허 스님께서 가장 큰 선맥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경허 스님의 상수 제자로서 이제 망공 월면 스님이라고 계세요. 경허 성우 스님하고. 그러니까 근대 선불교는 경허 스님에 의해서 새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진영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어떤 경위로 입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진영이 사실 되게 귀한 거예요. 왜냐면 수덕사에서 제작을 했지만은 몇 개 제작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경허 스님 맥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용성 스님 이제 맥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 저는 맥을 따르기 때문에 맥으로 따지자면 저는 사실 경허 스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숭산 스님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망공 스님하고 경허 스님 그래서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준한 스님이 경허 스님과 망공 스님의 그 맥의 후손이세요. 후손이셔가지고 이 진영이 제가 물론 가지고 있어도 좋겠지만은 이 맥을 따라서 이 홍대선언에서 이 경허 성호스님과 망공 월면스님의 맥을 이 홍대선언에서 대중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그 원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좀 희소한 자료니까 이거를 좀 우리 준한 쌤이 잘 해서 이거를 전시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10수년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망공 스님, 경허 스님부터 보죠. 경허 스님부터 한번 보죠. 진영을. 이거는 수덕사 아마 성모박물관에 있는 진영일 겁니다. 그거를 좀 축소로 해서 만들었는데 경허 성호수님의 진영입니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사의 그 계시던 때, 살아 계시던 때 모습을 이렇게, 예전엔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남겼는데 굉장히 귀한 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망공 월면스님 계신데 망공 월면스님이라고 굉장히 큰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고 제가 이거를 이 진영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큰 스님들께서 이런 걸 좀 원하셨어요. 이거를 좀 구하셨지만은 안 드리고 제가 버텼어요. 버티고 이게 결국에는 준한 스님한테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한 굉장히 지금까지 보관한 게 흡족해요. 준한 스님한테 바로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홍대선에서 경허 성호스님, 망공 월면스님 맥, 나중에 숭산 스님 그렇게 이어지지만 그 맥을 잘 이어서 활동하시지 않을까, 그걸 마음 깊이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도와줄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예.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천 수도암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에는 이제 선원에서 크게 정진을 하지 않지만은 좀 이제 낙감이나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6평짜리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서 지내면서 신도님들 공부하는 분들 좀 면담도 해드리고 저 수행도 하고 있고 또 관음전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스님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좀 요즘에는 좀 제가 뭐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과 조금 소통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모여 주셨는데요. 이제 세계 일주 제가 준한 스님이 홍대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꾸리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대중의 처소에서 완전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처소에서 이런 자기 원력을 펴시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세계일주한 경험이 있으니까 세계일주는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선수행 어떤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의 영역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거 한번 나 이런 경험도 있고 나름 재주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니까 조나스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세계일주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 계시네. 어이구 여기 계시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신 분 이제 머리 안 긁으셔도 돼요. 나가실 적에 어쩌면 책 한 세트씩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 세계 일주를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뭐냐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왔던 스님이긴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선언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언에서 스님들 앉아서 좌선정진하고 이렇게 뭐 죽비로 때리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선언이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옛날 방식대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정진하는 사람들을 보통 스님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수자라고 칭해요. 수자. 그래서 저는 수자 스님이란 이제 별칭이 좀 붙습니다. 선언 수자라는 별칭이 붙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는 항상 제가 책을 내서 활동하기 전까지 제가 제 첫 책이 뭐냐면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서 활동하기 전까지 이시방거를 놨습니다. 이시방거라는 건 뭐냐면 안거라는 건 우리가 3개월 동안 대중 처소 밖을 나가지 않으면서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진을 해요. 10시간 동안 정진하고 그걸 3개월 동안 이어간다면 그걸 하나의 안거라고 칩니다. 근데 이시방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10년 동안 그렇게 두문불출하고서 안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안거를 안 들어가 보니까 안거가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게 노는 게 좋구나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세계 일주를 왜 갔느냐? 사실은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갔어요. 공부가 저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화에서 정진하고 있고 나도 나름 뭐 조사들 같이 큰 스님들 같이 법을 딱 깨닫고 대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됐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안 돼.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뭐냐면은 내 도반들은 다 공부 잘해. 수행도 잘해. 나만 졸아. 이게 뭐지? 하고서 그래서 나는 왜 졸고 있고 저 도반은 10시간을 14시간을 꼿꼿하게 앉아있고 졸지도 않고 화두도 잘 되고 나는 화두도 잘 안 되고 누가 보면 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막 지겨워 죽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 빼고 공부를 다 잘한 것 같아 진짜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파란 거 구한 거 이 정도 났을 적에 시방 거 났을 적에 나 빼고 다 공부를 잘한 느낌에다가 내가 이거를 지금 상태를 계속 이어가 봤자 더 이상 공부에 진전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뭔가를 분위기를 싹 전환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세계 일주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급박하게 됐어요. 저희 노장님, 아까 전에 준하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저희 노장님 시자를 하고 있었죠. 시자는 뭐냐면 옆에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르신은 모시는 이제 스님을 뜻합니다. 그런 임무를 할 적에 끝날 즈음에 제가 그런 결정한 거예요. 나 아무래도 세계 일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선언에서의 삶을 얘기했지만은 선언에서의 삶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동화한 거, 하한 거 들어가고 그러면서
1년에 6개월을 정진하면은 나머지 6개월은 그나마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래도 선언에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하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무료하게. 그래서 저는 삶의 패턴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선언에 관한 약간의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래요.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읽다. 여기 보이죠? 이게 사실은 선언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제 기본 선언 출신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성공부를 해서 도통에서 깨닫겠다. 그런 각오로서 선언에 들어갔어요. 물론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런 데서 정진하고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 이렇게 스님들이 앉아 있어요. 제 후배 스님들이세요. 이분들은 후배 스님들이신데 저 때와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진하고 또 중간에 10분에는 경행도 하고 밤에도 이렇게 정진하고 좌복에서 이렇게 죽비도 누군가 가지고 있고 입승이 그래서 보청이라고 해서 울력돼요.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워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는 이제 산행도 가고 산행 가서 봉정함에 올라서 이렇게 큰 스님 법문도 듣고 여기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 계시죠? 우리 법증 스님께서 입승을 하실 때 이 영상을 찍었나 봐요. 법증 스님도 여기서 이제 서은장 스님과 독대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묻고 요즘에 마음이 잘 안 쉬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음 쉬어지면 공부는 끝입니다. 그런데 또 유명한 스님 계시죠? 여기 저스피에서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담 스님도 여기서 이제 법문 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런 생활을 했지만은 20한 걸 했지만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 이런 계획, 목표를 가지고서 좀 그 세계일주 해야 되겠다. 근데 세계일주의 계획은 세웠잖아. 계획은 세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스님들이 제가 농담 겸 진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스님들이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은 얼만큼 있냐면은 평생 있어요. 평생. 그냥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이면 휴가를 하루 1년에 며칠 가요? 한 보름 뭐 많으면 20일 가죠. 저희는 그냥 365일이 휴가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제 동생하고 다르더라고요. 제 동생은 대기업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은 없어. 돈은 많아. 저랑 좀 반대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돈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세계일주를 하려고 딱 통장을 딱 해보니까 30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저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세계일주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세계일주의 뜻은 세웠는데 나 놀러 가겠으니까 큰 스님들 돈 좀 주시오 하면은 누가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지. 그러니까 제가 좀 잔머리를 굴렸어요. 저 이런 뜻이 있어서 나 이런 원력을 가졌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해내서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내보이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계획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글재주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포부와 원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썼어요. 하룻밤에 썼습니다. 15장을. 15장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큰 스님들, 제가 아는 큰 스님들한테 다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십시오. 문중의 어른 사형들한테도 보내고 도반들한테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큰 스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제 계획을 보고. 네가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지어낸 큰 뜻이요. 물론 하룻밤에 지어냈어. 그러나 뭐 내가 해내면 되는 거지.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문중의 사형들도 와 네가 이걸 하겠다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를테면 제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각국의 수행처소에서 수행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곳에 산재에 있는 불자님들을 만나서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진리와 수행과
관련된 부분도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총체적인 어떤 저의 경험들을 아까 전에 준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는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기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록이 있어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니까 결국에는 도움을 주셨어요. 스님들이. 제가 한 2주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세길주 자금 모으는데. 많이 안 걸렸어요. 한 4천만 원 모인 것 같아요. 2주 만에. 근데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저를 이제 좀 잘 봐주셔가지고 절 봐주셨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 스님들도. 근데 저희 노장님이 저를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제는 뭐 쟤는 뭐 괜찮다. 근데 어른한테 괜찮다는 평가는 엄청난 호평입니다. 옛 어른들은 그런 말 안 해줘요. 잘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근데 제가 큰 사고는 안 쳐가지고 잘한 건 없지만은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른 선생님들의 그 화주를 받아가지고 후원이라고 하는데 절집에서는 이제 화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근데 제가 좀 하나 미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빼먹은 거. 뭐냐면은 이 세계일주 계획을 모든 이에게 다 알렸지만은 저희 노장님께는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니까. 왜냐하면 반대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선실행 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실행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한다. 그쵸. 뭐, 그거 생각나네. 남편이 게임기를 사려고 해. 거절보다 용서가 쉽다? 일단 사놓고 보는 거야. 그럼 용서는 받을 수 있어. 근데 게임기를 산다고 와이프한테 말을 하면은 그 반대보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있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다 했어. 준비를 세팅을 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사대기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스님, 저 이렇게 해서 세계일주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노장님이 말을 잠시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원재 너 그거 여행 좋은 줄 알고 가고 있지? 응? 그 가면 고생만 해.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뜻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장님한테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껏 살면서 아직 고생다운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면 대치를 한 거예요. 정면으로 뚫고 나오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네? 아무 말씀? 네, 획 돌아앉으시더라고요. 획 돌아앉으신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노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철 스님의 제자였어요. 성철 스님의 제자 공부를 많이 받고 이렇게 암자에서 같이 지내면서 노장님이 이제 국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도 배우고 하지만은 나중에 노장님께서 자기 공부를 하시겠다고 성철 스님이 떠난 일이 있어요. 성철 스님은 어떠시겠어요? 야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으라. 내 옆에서 공부해라. 근데 노장님 어떠겠어요? 제 공부는 제가 해야 됩니다. 노장님 옆에서 배우면서 하는 공부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의 이 공부는 내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야.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서만 그렇게 클 수 있지는 않아요. 결국엔 내 공부를 내가 해내야지만 의미가 있어. 그래서 결국 노장님도 성철 스님을 명을 어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당신 공부를 해내셨어요. 물론 세계일주 동기는 불순해요. 전 놀러 갔으니까. 근데 동기는 불순했어도 어떤 마음 자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자세. 제가 세계일주를 놀러 가자고 했지만은 저의 원력이 있었어요. 원력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세계일주를 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씩 108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08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비행기, 호스텔. 그러면은 좀 약간 편법은 넣었어요.
108배를 못 한다면은 금강경 1독을 하자. 1독 하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108배 대신하자. 왜냐면 호스텔 사람 많은데 내가 108배 여기서 한다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개인 공간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세계 일주들 중에 가다가 절이 보이잖아. 그럼 가방에서 바로 108배 꺼내. 그래서 108배 하는 거야. 무조건. 야, 오늘 108배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8배 원칙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세계 일주 사진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두루마기를. 두루마기, 긴 두루마기, 지금 같은 옷이에요. 근데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있죠. 제가 이번 북토크루에 가져왔어요. 이거요, 사카시예요. 사카시 이거 제가 2년 정도 쓰고 다녔어요. 2년까지는 아닐 거예요. 1년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그 정도 쓰고 다녔나? 이 사카시예요. 돌려서 구경하세요. 머리에 써보기도 하시고 좀 냄새나도 몰라요. 저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그럼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저 삿갓 쓰고 다니면 저건 100% 스님이지. 근데 한국인들은 알아봐요. 근데 저게 사실은 진짜 삿갓은 아니에요. 뭐냐면 인도네시아 농부모자예요. 농부모자인데 제가 쓰고 다니면 삿갓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저 어디지? 거기 문화용품점에서 그 가게에서 15,000원 불렀나? 근데 제가 깎아서 4,000원에 샀어요. 나중에. 제 능력이 좋아요. 깎는 능력이.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다 짐을 챙겼어. 근데 너 이거 빼먹었다. 저희 노장님이요. 네, 저희 노장님인데 이 노장님의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힘듭니다. 쉽게 받기 힘들어요. 불자라는 걸 들고 계신데 이건 이제 아주 큰 회상의 어르신. 저희 노장님은 해인사의 큰 스님이셨어요. 제일 큰 스님. 그리고 조계종의 제일 큰 스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자를 갖고 계셨고 이런 지도를 하시고 이런 분이요. 법문하시고 하는데 저 젊은 중놈이 저 헛바람 들어가지고 세계일주 하겠다니까 반대하신 거죠. 성철 스님하고 이제 같이 찍으신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노장님 시자로 살 적에 제가 노장님을 뒤에서 보필하는 장면을 누가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따로 액자로 만들어서 크게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계 일주를 딸 적에는 제가 사실은 남미를 포함을 안 시켰어요. 남미까지 가려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제 돈도 좀 더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18개월짜리 사실은 유라시아하고 이제 아프리카라고 해서 유라시카라고 제가 불렀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남미 되겠는 거야. 북미는 미국하고 캐나다인데 그냥 미국만 갔다 오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세계 일주 때 이런 짐을 다 챙겼어요. 이게 얼마나 됐을까? 27kg였어요. 이 가방만. 이게 원래 좀 가볍게 다녀야 되는데 제가 소유욕이 많아가지고 이거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뭐 텐트도 있었어요. 텐트 나중에 집어 던졌지만은 텐트에서 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내고 숙소 들어가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7,000원 내고 숙소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텐트는 잘 때가 아니야. 이게 하루는 잘 수 있어. 어쩌다가. 근데 2, 3일은 일주일 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108배 그리고 수도원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108배를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절이 보이면 냅다 108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갖고 다니는 게 불기자심이라는 이 명함판이었어요. 불기자심이 뭐냐면은 저희 성철 스님께서 저의 스승의 스승님께서 남기신 격언 중에 하나예요. 불기, 자심, 내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게 저의 어떤 출가에 굉장히 중요한 경구이기도 했고 제가 어떤 마음 안에 좌우명처럼 갖고 다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 생각을 들어가지고 요거를 금빛 명화판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금인 건 아니고요. 장당 300원에 했습니다. 근데 실제 금이라면 비싸고 제가 감당할 여지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 도처에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이걸 준 거예요. 주니까 좋아하죠. 금빛이고 또 스님이 하나 줬고 이게 뭐 돈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좌우명 선사의 어떤 필체가 녹아들어든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지갑에 넣고 다니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줬습니다. 불기자심하고 뒤에는 Don't deceive my own mind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했네요. deceive라고 했네요. 그래서 했고 근데 이거를 가기 전에 미리 제주도로 갔어요. 한번 답사해보자. 한번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뭐도 한번 걸어보고 해가지고 이 오토바이에다가 이게 신고서 이거 가본 거야. 사실 가방은 2개예요. 뒤에 메인 큰 짐들하고 앞에 이제 소중한 것들 뭐 카메라 이런 거 뭐 전자용품 이런 거 소중한 것들 넣는 가방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거 놓고서 제주 일주를 했어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에서 하룻밤 텐트 치고 자고 있고 자고 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님들은 시간은 많고 돈은 없다고. 근데 이게 4천만 원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4천만 원이었지. 제가 아마 모금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3,200~300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3,200~300으로 이를테면은 2년 세계일주 힘듭니다. 지금 물가가 더 올라서 힘들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일주를 1년 동안 한다면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으면 버짓으로서 이제 세계일주 배낭여행가들로서 2,500을 잡았어요. 그게 평균이었어요. 그럼 2년 하면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에 3,400이면 사실은 적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낼 수는 있어. 근데 약간 좀 모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특히나 비싼 나라 있잖아.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인도는 괜찮아요. 동남아도 괜찮고. 비싼 나라는 숙비가 비싸잖아요. 교통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카우치 서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카우치 서핑 아시는 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딴 경로를 통해서. 준하 선생님 아시네. 원래 돈 없는 사람들 알아야 돼요. 이게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카우치 서핑이 카우치라는 게 이제 우리 소파 같은 거요. 여기 소파 여기 있는데 그걸 소파라고 하고 서핑이라는 거 이제 서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난한 배낭 여행자들이 일단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호스트 입장에서는 카우치 이 소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네가 잘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정도는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 무료 홈스테이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오픈해 놓고서 여행자들 나한테 와라. 대신 뭐 어떤 종류의 문화 교류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 교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어떤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우치 서핑은 저한테는 굉장히 2가지 큰 메리트를 줬어요. 왜냐면 한 가지는 무료. 2번째는 교류. 무료와 교류.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됐는데 그래서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있다고 나 돈이 좀 부족한데 미국에 누구더라? 스테판인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준 건데 나 돈이 좀 없어서 힘들긴 하다.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 이용하라고. 그럼 그거를 숙박을 할 수가 있다고.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여담을 하지만은 카우치 서핑을 제가 세계 일주 하다가 어떤 한국인 여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단한 거야. 세계 일주 하다가 카우치 서핑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 돈 없어도 그냥 유럽 적당히 다닐 수가 있어.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여행이 장기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일주일 기본이야. 왜냐면 스테이 들어가니까. 나 일주일 3일. 근데 그 친구가 북유럽을 여행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뭐 그렇죠. 핀란드. 북유럽을 한 달 동안 여행했는데 카우치 서핑으로 다 다닌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차는 이렇게 하는 거 뭐지? 히치하이킹 이렇게 다녔는데 한 달 동안 얼마 썼냐면은 얼마 썼을까요? 돈은 썼어요. 네? 한 달.
8만 원 썼대요. 한 달 동안. 북유럽을 한 달 여행해서 8만 원 썼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북유럽 물가 알잖아요. 콜라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7,000원 할걸? 500cc? 근데 8만 원 썼대. 왜냐면은 카우치 서핑 호스트 집에 가서 이를테면은 내가 거기서 밥도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내가 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 같은 것도 사고 재료도 사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도 좀 뭐 좀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료 산다고 그랬고 교통비, 버스비 정도는 내야 되고 그리고 독해요. 얘는 돈 아낀다고 호스트 집에서 바나나 하나 싸가고 뭐 싸가고 하면서 도시락도 그렇게 싸갖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거지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은 자기 도시락 보여준대. 그럼 간대요. 아주 독한 애를 만났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결국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카우치 서핑을 하게 됐지만은 근데 제가 좀 좋은 게 있었어요. 되게 유리한 점이 있었어. 카우치 서핑을 할 적에. 뭐냐면은 내가 스님이라는 점. 이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카우치 서핑 할 때는 자기만의 어떤 특질이 살아나야 돼. 나만의 독특한 특성.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뭐지? 한번 받아볼까? 한번 교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스님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카우치 서핑에 가입하고서 활동하는 조계 중 유일한 스님이 있었어요. 아마 내 주변에 없었어. 아는 바가 없었어. 스님들 다 이런 시대였으니까. 어쩌고. 근데 저는 카우치 서핑 하면서 친구들도 받아들였던 거예요. 친구들, 외국인들도 받아들고, 카우치 서핑을 일단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 프로필이에요. 지금은 카우치 서핑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만은, 프로필에 이렇게 막 작성한 거예요. 나는 누구고, 뭐, 진리에 관심 있어 출가를 했고, 해인사에 살고 있고, 해인사는 뭐, 삼보사찰 중 굉장히 유명한 절이고, 나는 그 옆에 퇴솔당에 지냈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이게 뭐 계획 중이다 여행 계획 중이다 이걸 다 설명한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지나온 사람들 같이 나와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후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먼저 내가 카우치 서핑 서퍼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호스트로 누군가를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먼저 해봤어요. 해인사 있을 적에. 해인사 얼마나 좋아. 삼보사찰 중에 하나고. 야, 나 있는 곳에 내가 또 방이 티오가 하나가 있었어요. 방 줄 테니까 와. 그러니까 많이 신청했어요. 왜냐면 템플에서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영어 하는 스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화도 하고 자기 독방도 얻고 그러면서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처음으로 온 친구가 이 친구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프랑스인 친구인데 뭐 근데 프랑스 이름 있잖아요. 라퐁시 뭐 이런 거 라퐁시 뭐 이런 말 전화는 전혀 못하겠는 그런 발음이었어요. 이 친구가 하여튼간에 그 친구였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떠나기 전에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다국적이에요. 다국적. 인도네시아, 홍콩, 미국, 스웨덴도 있고 여기 지금 저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사람은 여기 지나다 갔어요. 저스트 비에 홍대선에 저 누구지? 은혜 씨, 은혜 씨라고 여기서 지내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번에 수도함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템플스테이 하다 하고 은혜 씨라고 제가 말해버렸네. 한국인이요. 근데 저기 어디지? 벨기에 입양됐어요. 입양돼가지고 엄마 아빠 찾으러 왔어요. 한국에. 엄마 아빠 찾으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영어도 쓰고 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 찾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저를 저기 해인사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 쓰기도 했어요. 근데 웬 스님 하나가 외국인들을 데리고 다녀. 해인사에서. 그러니까 뭐지 하고서 따라온 거예요. 저를 계속. 그래서 그 이후로 저랑 계속 왕래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왕래 안 해요. 저를 계속 따라오더니 나 엄마 아빠 찾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찾으셨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빠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이복 형제들이 굉장히 잘해준대요. 외국에 입양된 자기, 물론 이복이지만은 그게 있잖아. 같이 한국에 살았으면 이복이면 별로 남남처럼 살았을 거야. 근데 입양이 됐어.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항상 그 형제네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제가 중국에 이게 스캇이라는 친구인데 그쪽 집에도 가고 절에도 지냈어요. 파고다 저기 캄보디아 절에서 지내고 챔스팝 아마 그런 사찰이었을까요? 그런 데서 있었고 여기는 마인드풀 팜이라고 해서 마음 챙김 농장이라고 해요. 치앙마이에서 약간 한 65km, 70km 떨어진 농장인데 여기서도 지냈어요. 지내면서 진흙으로 해가지고 이 집 짓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집. 저런 거 지어요. 저런 것도 저기서 제가 한 열흘 있었나? 그래서 애들하고 진흙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건 작업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정신과 의사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제일 좋은 집. 내가 그냥 집 3, 4층을 살고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제가 4층을 그냥 썼어요. 테라스 있어. 강변 보여. 노을 떨어져. 와. 카우치. 카우치 이렇게 하고서 자고 이렇게 침대 안에서 자고 이게 딱 하고서 이게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가 재밌는 거야. 야 우리 집에 한국에서 야 젠모커가 왔어. 그거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구경 와요. 나오고서 그래서 다 구경 왔어요. 진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왜냐면 이게 스님이 생각보다 좋은 거 희소성. 그냥 일반 동양인 남자가 아니야. 여기 죄송하지만 동양인 남자는 되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저는 스님이란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카우치 서핑에서 리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몇 개를 안 보내도 거기서 오케이 you can come over here.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승낙을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좋은 여기 뒤에 여기 아트 있잖아요. 여자애가 무슨 일본의 뭐처럼 이 정신과 의사의 작품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딸로 자기가 작품을 구한 거예요. 굉장히 예술성이 좋았어요. 원래 카우치 서핑 안 하는데 한국에서 스님이 이 요청을 하니까 받은 거야. 신기해가지고. 그러면서 저와 굉장히 좀 마음과 어떤 수행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니까 저와 굉장히 많이 통했어요. 굉장히 통했던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냐면 인도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름은 까먹었지만은 출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출가 결심하겠다고 이렇게 만난 친구예요. 만난 친구인데 나중에 제가 한 7, 8년 뒤에 가서 보니까 출가 안 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덴마크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저가 간다고 일주일을 휴가를 냈어요. 일주일 휴가 내서 덴마크 곳곳으로 코펜하겐 포함해서 친구네 집들 가봤거든요. 다 의사예요. 다 의사. 되게 좋은 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정원 같은데 뜰도 있고 개도 키우고 굉장히 오븐 같은 데서 만들어냈고 뭐냐면 뭐 이상향을 본다 그럴까? 가정의 이상향? 이렇게 화목하고 덴마크 또 복지국가잖아. 그런 데서 부유하게 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의사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여기는 이스라엘에 제가 유대인들 집에 갔어요. 일부러 유대인들하고도 한번 지내보고 싶어서 카우치 서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그 무슨 꼰대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훨씬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었고 같이 이제 그때가 무슨 기한이라 그러지? 뭐 음식 안 먹는 기한이다. 그게 라마단은 이슬람이고 뭔가 이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엄격하게 지키던 때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열애였으니까 상관이 없었고 여기는 또 이제 브라질에 갔을 적에 어떤 길에서 웬 아저씨가 저를 붙잡아요. 너 한국에서 너 아시아에서 온 선승이냐? 그래. 그러니까 나도 스님이다. 그러니까 뭐지? 아저씨가 왜 스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 관념에는 스님은 이제 승복을 입고 다니고 머리 깎고 그런 게 스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종파마다 다른 거예요. 외국에서는 여기 숭산 스님의
어떤 관음선 중에서는 스님, 일반인도 다 스님입니다. 일반인도 스님이요. 법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어떤 예식을 하러 갈 때는 당신들만 어떤 법복을 입어요. 그러면서 스님 역할을 해요. 근데 일반인으로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도 일본의 어떤 종파의 어떤 스님이었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대학교 교수님이었고 저랑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옆에는 딸이고 이렇게 젠이라고 써져 있죠. 저희 선센터를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간 거예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국인들 모임. 산호세는 이제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도시예요, 미국에. 거기서 이제 어떤 한국인들 모임이 있는데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불교 모임은 아니었어요. 근데 세계일주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한다니까 초청이 온 거예요, 저한테.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카우치 서핑을 하면서 진짜 몽크 어드밴티지를 진짜 많이 받았죠. 제가 스님이기 때문에 이거 어드밴티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약간의 제가 희소성이죠. 그 자체로서 희소성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저의 프로필을 써놨지만은 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들 만나고 싶고 불교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깨달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 만약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하면 저쪽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몽크가 그렇게 안 돌아다니거든 가우스장풍에. 그러니까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비교적 손쉽게 카우치 서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뭐였지? 유럽 여행할 적에 제가 석 달을 여행했는데 한 달 동안 여행 평균 경비가 얼마였냐면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은 왜냐면 제가 카우치 서핑 매번 할 수는 없고 호스텔도 들어가고 이를테면 교통비는 반드시 내야 되고 입장료 내야 되고 그리고 밥도 하루에 한 번은 좀 사 먹고 싶어요. 저도 좀 제대로 먹고 싶다고 저도 맨날 피자 한 조각하고 이게 먹으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호스텔에서 아침밥을 제일 늦게까지 주는 시간을 알아봐. 10시까지 준다. 그럼 9시 40분에 가서 막 먹기 시작해. 그래야 점심을 좀 늦게 먹어도 되니까. 그러면 점심 돌아다니다가 피자 하나 먹어. 2.5유로짜리. 2유로짜리. 2.5유로. 그럼 콜라는 슈퍼에서 사오고. 그럼 그거 해. 근데 하루 세 끼를 이렇게 먹으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좀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사 먹자. 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끼는 약간 치팅데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야? 미쉐린? 아닌데? 미슐랭이구나.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데를 갔어요. 근데 비싸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한 40유로 하는데 40유로면 비싼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한 끼로 비싼 거 아닌데 딱 갔는데 세계일주책에 소개되지만 그거 먹는 날 누가 저한테 달라붙었더라고요. 하필이면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해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위젠이라고 하나? 웬준이라고 하나? 웬준이라는 친구를 만났었는데 저 상하이의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엔 사기 치는 줄 알았어요. 사기 많이 치거든요. 나 상하이 의대생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해보니까 진짜 애가 진짜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도와주고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얘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100유로를 줬나? 집에 갈 적에 100유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데 상하이로 오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제가 상하이 언제 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의사하고 있을 거예요. 의사니까 뭐 돈 잘 벌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들을 사실 치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뭐 트랜스젠더 만나가지고 대시도 받아보고 아유 왜 하필 트랜스젠더한테 내가 좀 우리나라 뭐 유명한 트랜스 뭐 하리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쁜 분들이요. 그 동남아 트랜스는 아니에요. 어디 좀 이상한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행 가방도 잃어버리고 여행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삭가다고 이게 제가 이런 현유라고 하는 제 염주도 사게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PL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나중에 그 친구의 죽음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호스트 집에서 $900도 돈 안 나가고 그리고 바보 도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여러 유적지도 탐방도 하고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에 가서는 저와 왕래하는 카톨릭 신도들한테 바티칸에서 엽서를 사는 거야. 거기서 엽서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온 거니까. 이 엽서가. 바티칸. 그렇게 하기도 하고 두보르브니크 부둣가에서 도통한 고양이도 만나고 이를테면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텔아비브라는 곳에 가서 제가 숭산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숭산 스님이 창건하신 관음성종의 어떤 지부가 있어요. 텔아비브. 거기에서 하룻밤 정진도 하고 거기서도 또 사람들 모인 거야. 한국에서 야 스님 왔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정진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 다합에서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지젯 그런 항공 되게 싼 거 있거든요. 다합에서 런던 가는데 얼마 드느냐면 5만 원 들어요. 5만 원. 4시간 반인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가야지. 크리스마스를 이 사막에서 보낼 수는 없잖아. 갔어요. 가서 막 크리스마스 열흘 동안 막 지내다 오고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보카에서 이제 무이도 만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제가 이거 사진 여기에 안 올렸네.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지금 10년간 갖고 있는 사진 제가 라보카 무이하고 이게 이 사진을 좋아해요. 이 사진인데 여성 무이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그때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월드컵 경기 직관도 하고 알제리전 대패도 구경하고 그래서 그때 무한도전 팀이었었나? 근데 정영돈 말고 누가 있죠? 정준하 씨께서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스님이시다. 그래서 사카 쓰고 들어가니까 스님이시다.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옆에 정영돈 씨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산행하다가 소도 만나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소인데 그렇다가 소도 만나고 쥐도 만났어요. 쥐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호스텔에서 뭐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니고 있는데 야 이거 뭐지 하고서 딱 잡아보니까 꼬리가 잡혀. 쥐다. 그래서 쥐 어떻게 했겠어요? 꼬리 잡히니까 그냥 털어내고 그냥 잤어요 또. 이거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쥐 기겁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잠자다가 여기 쥐가 다니고 있어 여기. 근데 쥐야 딱 봐도. 근데 나중에 했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여행을 정리하면서 눈앞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JFK 공항에서 분명히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공항이잖아요. 거기 가서 드디어 한국 귀국하고는구나. 2년 한 달 25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마치고서 이렇게 끝나야 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설레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설레고 뿌듯하고 이거 그래도 몸성하게 갔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의미가 어땠든 간에. 나 드디어 완수했다. 그래서 그렇게 입국장을 탁 나섰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분명히 세계 일주라는 큰 과업을 마쳤으면 나름의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겠는 거야. 그래서 난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변하지 않은 뭔가를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찾아다녔다. 그런 식의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정말 제대로 찾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눈앞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앞과 관련해서는 저의 첫째게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여기서 조금씩 강조하고 있고 제 두 번째 책이 있는데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에서는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눈앞이란 건 뭐냐면은
제가 성공부를 했잖아요. 조사 스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전이라고 해요. 도제 목전. 도는 눈앞에 있다. 도제 목전. 마하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눈앞을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도가 여기 있는데 바로 눈앞으로. 그래서 그 어떤 수행의 여정을 어느 정도 담기도 했어요. 제가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이게, 그리고 제가 뭐 누가 광고 안 해주니까 제가 광고를 해야 돼요. 누가 안 해줘. 이게 한국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예술진흥위원회인가 거기서 이게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 보급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골에 살고 있어서 뭐 외압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철저하게 그쪽에 의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서 KBS 기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동 깊게 보셨다고. 그래서 당신께서 인터뷰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백은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제 여행 경험을 최대한 좀 진실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분명히 저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 맞아요. 절집에서 하는 사람이야. 수자야. 맞긴 맞는데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저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이 책은 수행자로서의 어떤 격을 지킨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의 자기 고민들, 경험들,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행자라는 타이틀을 떼고서라도 인간 원죄라는 사람이, 수자 원죄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어떤 보편의 경험 요소가 여러분들과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어떤 공명이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책은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는 저는 아무도 그 누구도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절의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으면 이걸 냈겠어요? 이거 내니까 몇 달 뒤에, 두세 달 뒤인가? 이제 난리 나더라고. 이제 락다운 걸리고 막 지금 막 일산에서 뭐 퍼지기 시작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연이 좀 안타깝게 됐지만은, 그래도 그런, 있지만은 저는 이 책에, 한 번은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내고자 하는 세계일주 책을 내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많았는데 저는 좀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자신의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 미흡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저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저 스스로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지. 공부가 좀 견고해야지. 뭘 하든지 해도 하는 것이고 안 해도 안 하는 것이지. 근데 이 공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만약 세계일주 책을 냈다면 저는 제 수행은 망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괜히 눈 바깥으로 팔리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근데 공부가 좀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서 세계일주는 2014년에 끝을 냈지만은 이 책을 집필한 건 2020년도입니다. 6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스님들이 물어보고 사람들도 스님한테 세계일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해요. 한 10년 정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답하기 싫어서 10년 지나고 봅시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끝났으니까 내년이면 10년이에요. 내년이면 10년. 내년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10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세계일주의 의미, 저는 이것이 어떨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의 삶에, 저의 지금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행 안 돼서 세계일주 갔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수행이 안 됐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세계일주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왜 마음이 편해졌냐, 쉬워졌냐 라고 했을 적에 누가 그렇게 물어. 왜 마음이 쉬워졌어요? 편해졌어요? 할 적에 누가 선어에서 스님이 이렇게 하고 차를 따라줘. 차를 따는데 여기 차가 도로로록 하고 당기잖아요.
그런 말을 해요. 차가 담기는 소리를 들었고 차 맛을 드디어 볼 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좀 약간 상징적인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직접적인 얘기라서 그전에는 제가 차를 마셔도 차 맛을 몰랐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들은 줄 몰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로 들으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눈앞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저희 세계일주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북토크를 통해서 한 가지 딱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서문이에요. 서문에 관련돼 있는데 제가 뭐냐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일주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른들은 이제 꼰대들은 뭐냐면 그렇게 정신이 팔렸어. 어디 저 원재 같은 놈이. 그래서 수자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다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세계일주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사실 불안했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산문 밖을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른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죽은 산에 머물면서. 근데 그럼 제가 그 스님한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산문 밖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문. 이게 일주문이요. 해인사 일주문이요. 가야산 해인사라고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건 산문으로 칩니다. 절 안의 영역으로 도량으로 쳐요. 요 밖을 나가면은 산문이 아니에요.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에요. 절과 절 아닌 곳. 승속의 또 구분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주문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되겠어 하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역으로 물은 거예요. 스님 제 일주문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니까 모르지? 하니까 제 일주문은요 아르헨티나 피치로에 있어요. 피치로에 있어요. 거기에다 제가 일주문 세웠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제 산문 안과 밖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피치로에 보여드려요. 이거요. 여기가 제 마음속에 일주문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일주문을 세워놨어. 그러면은 인도는 산문 아닐까요? 바뀔까요? 포르투갈은 산문 아닐까요? 바뀔까요? 나미비아의 블레이 사막은 바뀔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일주문이라는 게, 이 보세요. 피치로이의 어떤 봉우리 같은 게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죠? 어떤 맹수의 이빨과도 같아. 그런 날카롭고 고고해 보이는, 인정 없고 그런 기상이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은 마치 맹수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듯한 저 봉우리가 어떤 일주문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 줄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여기에다가 일주문을 세우겠다. 내 일주문은 여기다. 그러니까 나의 산문은 어디겠어요? 안팎이 어디겠어요? 무수하게 커집니다. 우리 도량은,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도량은 이 산문 안에 있어야지 도량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내가 일주문을 그 먼 데다, 지구 반대편에다 세워버렸다. 그 모든 공간으로 도량이 확장되었다. 한다면 여기서도 돛 닦는 공간이고 저기서도 돛 닦는 공간이에요. 도량이란 게 돛 닦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산문 안에서만 돛 닦는 게 아닌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고 거기서 가르침을
어둠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제 세계 일주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허공을, 이 눈앞의 허공을 진정한 도량으로 삼는다면은 그 어떤 시간, 장소,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서문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은 세계 일주의 기록입니다. 또한 눈앞의 허공을 도량 삼아 살아가는 원재라는 한 수행자의 조금은 특별한 수행기이자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수행자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 원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간 원재를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감이 되면서 수행자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진정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헤쳐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수행자만 가능해요? 우리도 아침에 제가 호국 일승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왔지만은 수행의 경험은 다 동일해요. 우리도. 다만 위치가 좀 다를 뿐이야. 그 모든 세상에서 경계의 일들을 우리가 나 안으로 돌린다면 그게 수행인 것이고 바깥으로 던진다면 욕망이 되는 일입니다. 나 안으로 던지면 수행이고 바깥으로 간다면 욕망. 너무 단순한 기준점이야. 근데 저는 수행자든 인간이든 어떻게든 내 마음 안에서 이걸 해결해 보고자 좀 고군분투하면서 세계 일주를 다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의도는 불순했어요. 놀러 가자. 진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저도 조금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서 좀 역경계도 체험해보고,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또 돌이켜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비어지고 닦여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 일주도 제가 뭐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좀 받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보신다면 수행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수행자도 인간으로 스님들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걸 좀 공감의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됐고 여러분들 좋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북토크 저의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도 한번 질문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해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아는 분들 다 빼고 가만히 있고. 여기 선생님 계신 거 같네. 아쉽습니다. 이 책 팔아서 내가 강남에 빌딩 지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네. 지금 삿갓을 돌려서 써보고 계세요. 삿갓도 있고, 이게 사실은 세계 일주 때 제가 들고 다녔던 현요라는 그 단주예요. 단주인데 이 단주는 뭐냐면은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현요. 어둘 현자에 빛날 요자. 어둡지만 빛난다 해가지고 이 단주를 2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구 같은 단주예요. 그래서 구경해 보고 싶으시면은 좀 남다릅니다. 첫 번째 책 질문 주세요. 오는 것은 오게 도와주고 가는 것은 도와주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은 발견하라고 쓰셨는데 남아있는 것을 좀 잘 발견하려면 어떻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려고 하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는 건 오게 되고 가는 건 가게 되라. 그냥 좀 그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자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이 왔잖아요. 어떤 소리 형태로 왔죠. 그 다음에 의미 형태로 왔죠. 근데 질문이 끝났을 땐 그 소리와 의미는 남을 수가 있겠지. 내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근데 소리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소리로 지금 질문했잖아요. 오는 건 왔고 사라지는 건 사라졌어요. 가는 건 갔고.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항상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거, 그걸 발견하라고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한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인도의 성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라.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나 똑같이 말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네, 눈앞은 항상 남아있어요. 소리도 오가고 기억도 오가고 기억도 좀 전에 뭐 1년 전에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제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고 내 감정도 오가고 감정도 계속 변하잖아요. 오가는 거야. 이거는 생사법이야. 일어났지만 일어난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가는 것을 제외하고 오고 가지 않는 거, 애초부터 변함없는 거, 그것을 발견하라. 이게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성자의 말이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조사 선지식들께서 눈앞이라고 한 거예요. 눈앞이라고. 눈앞은 애초부터 이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런 소리가 의미가 모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눈앞은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왜 저게 말이 안 들리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꽉 매여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나한테 벗어나는 만큼 이 눈앞이라는 게 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착을 떨군 만큼 내 어떤 생사심을 쉰 만큼 눈앞이라는 게 확연하게 와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허공을 품게 됩니다. 진짜 눈앞을 확 와닿게 된다면은 허공을 품게 되고 저희 은사스님 말대로 하자면 우주를 품게 돼요. 은사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주가 뒤집어진다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아직 질문자는 그런 느낌 있죠. 요거 나인 것 같고 이제 약간 쪼그라드는 것 같고 여기서 왔다 갔다 머리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 다 있잖아요. 나도 그랬고 다 그렇고. 근데 어쩌다가 이 마음을 툭 쉬게 되는 경계가 생기면은 이 모든 게 한 통으로 보이게 돼요. 인식 자체가. 인식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나가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통 전체가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내 분별 집착심이 많이 쉬어져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전체성으로 이제 공성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환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통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현들께서 수행이란 걸 하셨어요. 생각으로는 잘 안 돼.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으로 평화로워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 될까? 나 마음 고요해야지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행이란 걸 많이 하셨고 여기서 우리 준한 선생님이 그 성강이라는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수행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저런 경험들을 좀 해보면서 저도 학생 때 저도 수행했어요. 저 하루에 6시간씩 했어요. 6시간 쉽지가 않아요. 학생으로서 6시간 수행하는 게. 근데 저는 죽어라 했어요. 물론 그 수행이 잘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죽어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금의 좀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단순한 수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보면서 마음이란 게 이렇게 좀 쉬어지기도 하네. 이렇게 좀 번뇌가 줄어들기도 하네.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물론 그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준한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한테 여쭤뵈면서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제 수행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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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질문이 멈추면 책 읽었고요. 아니 이 책인데 이 책인데. 그리고 법문도 좀 들었거든요. 항상 눈앞을 많이 말씀하실 때 예. 정말 알 것 같으면서 예.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저렇게 여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 눈앞이 보인다면 감동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멍해져요. 그냥 멍해져요. 이게 뭐지? 하고서. 그러면 그 의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투명해지고 명백해지니까 그 투명하고 명백해지고 어떤 의미에서 안정감,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강해지면 의미라는 건 그다지 관여치 않습니다.
절대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의미는 되게 사소해집니다. 그 절대 평화 앞에서.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2년 동안 여행하신 게 허무한 거 느껴지세요? 허망하다고요? 허무. 허무? 근데 제가 눈앞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다른. 그쵸. 이렇게 하고 제가 됐다 안 됐다 감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10년이에요. 말하자면 분명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만 모질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벼운 질문을. 예, 가벼운 질문 좋아합니다. 저도 문명이라는 게임을 참 아, 좋아하는데 스님 책에서 문명이라는 게임을 그전에 재밌게 하시다가 예. 문명에 나오는 세계적 장소들을 실제로 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때 뭐 어떠셨는지랑 그 이후에 귀국하시고 나서 혹시 또 그 게임을 하시면서 예. 보고 왔을 때 하신 게 또 다른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게 여러분들 문명 이를테면 마추픽추라든지 제가 이 사진을 좀 안 해서 그런데 마추픽추라든지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세계의 불가사의 유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게 게임에 나오는 불가사의예요. 이 원더를 건설하면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줘. 이를테면 노동자를 2명 준다든지 건설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과학의 포인트 2점을 준다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기술 앞서서 내가 쟤보다 탱크를 먼저 만들어서 쟤를 침략하면은 뭐 이런 계산하게 돼요. 어떻게든 과학을 발전시켜서 영토 침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문명이라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문명이란 게임에 나오게 되는 불가사의 유적들이 현존하는 불가사의 유적들의 70%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답사기로 써냈어요. 제가 게임 카페 20만 명. 그 당시 20만, 지금은 30만 명 넘을 거예요. 게임 카페에 그걸 써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야. 웬 스님이 게임 카페에 글을 써. 근데 세계 일주 불가사의, 세계 일주 하면서 불가사의에 관한 실제적인 답사를 하면서 이 게임에서는 이 원더를 지으면, 이를테면 피라미드를 지으면 노동자 2명을 준다는데, 아니면은 마추픽추의 어떤 그거 건설의 능력을 본다면은 뭐를 건설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를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 가면서 현장 견습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어떤 의견들을 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거야. 왜냐면은 제가 게임 카페에 그런 글 쓴다고 누가 원고료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자료 조사한다고 하루 종일 인터넷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돈도 안 줘.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글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길고 하니까 나중에 문명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카페 주인장이 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처음으로. 이런 글이 없었던 거야. 역대.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20만 명 중에서 카테고리를 제가 가졌어요. 이거는 저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주인장이 만들었기도 했지만은 누가 있냐면은 카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보존할 그냥 대충 볼 글이 아니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뿌듯했죠. 왜냐면 뭐 조회수가 7,000, 8,000 뭐 이래되니까 좋아요 댓글이 한 150개, 200개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스님이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뭐 대충 그런 거죠. 근데 스님이라고 해도 그런 거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이걸 인문학적인 방향으로 조금 발전시키면은 스님이란 약간 디스 어드밴티지를 상쇄하면서 내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뭐 자료조사와 글빨로 일단 밀어붙여 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 통했던 거예요. 또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스님이 저렇게 격에 떨어지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격을 따지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더라고. 신기하네? 이 정도 끝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문명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오고 나서는 문명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틀그라운드를 해요.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 없어. 여기 계시네. 배그 좋아해요? 예전에 PC방에
PC방에서 몇 킬해요? 4킬? 근데 요즘 40킬하고 다닌대. 물론 이제 보틀이랑 해서 그렇고 혼자서 할 때는 한 6, 7킬? 6, 7킬이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배그를 하고 있어요. 배그 하고 있고 요즘에 한 게임은 젤다의 전설. 이거 소통이 안 돼. 근데 이게 왜 이래? 이 꼰대들 못 만나. 왕국의 눈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안 통해. 여기, 야, 이렇구나. 다 열심히 사나 봐. 나 빼고. 왕국의 눈물에 제가 젤다의 전설을, 저 야생의 숨결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 게임을. 제 인생의 최고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왕국의 눈물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든 닌텐도 게임인데, 제 닌텐도를 선물 받았어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도 선물 받았거든요. 이런 셈이야, 내가. 게임기 선물 받아. 그래서 했지만은,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으로서는 뭐, 배그를 많이 했었고, 요즘에 그냥 틈틈이 뭐 사면서 한 10시간 내면 끝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패키지 게임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면서 틈틈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는 이제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계속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로서 게임에. 그리고 질문 있을까요? 네. 우연히 왔는데 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아까 눈앞이라는 말씀해 주셨을 때 예. 저도 약간 갑자기 확 좀 와가지고 그치.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리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쫙 펴지는 것 같고 예. 좀 편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정말요? 그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효과인데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연을, 이게 북토크죠? 북토크로 그냥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어제 보현사에서 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선법문을 했어요. 화엄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덕은비구, 이제 뭐냐면은, 덕은비구 이야기 들으면서 제 강연 들으면서 소름 끼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신이 가슴 두드려 맞은 것처럼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법을 얘기해서 그래요. 법을. 진리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저는 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하겠어요? 말로 야 진리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을 밀도로 엄청 높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공감으로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 법문할 때는 일부러 밀도를 엄청 높여요. 왜냐하면 와 닿으라고 가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도 못 느낀 사람도 있어.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지? 그거는 공명의 어떤 주파수가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눈앞에 감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고 변화하고, 근데 그게요, 한 3시간 뒤면 사라져요. 3시간 뒤면 사라지고, 이게 여기 뭐 저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 일주일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서 왔다면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나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인데, 그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라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인연 따라 또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질문했잖아. 오는 건 오게 하고 가는 건 가게 하라. 그런 느낌이 왔었어도, 그런 느낌이 사라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눈앞인 거야. 눈앞. 이 눈앞. 눈앞에서 내가 이런 손을 들어도, 주먹을 쥐어도, 손 펴도, 딱딱하고, 소리를 내도, 소리는 냈다 사라지고, 주먹도 사라지지만은,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진정으로 와닿으려거든, 나 자신이 많이 비워져 있어야 되고, 비워져 있는 만큼 어떤 진리의 소리에, 성현들의, 이게 꼭 종교인일 필요는 없어요.
성현들 그냥 일반인들 성현 있잖아. 요즘에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역량껏 자기 인연에 맞게끔 이렇게 법을 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의 말들이 울림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울림으로. 그러면서 나의 내부가 좀 변화도 하게 된다. 그런 경험들이 오게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직 비워진 정도가 약해가지고 살짝 울림으로 끝나요. 근데 내가 정말 비워낸다면은 이게 크게 울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크게 울림으로써 이 경계가 깨지게 돼요. 경계가 깨지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이제 전체로 환원되는 때입니다. 전체로 환원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내가 울림의 영향을 받다가 그때부터 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 과정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기초의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기본 가장 안전한 어떤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기본의 준비 과정이면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그래서 수행이라는 걸 다 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역대 성현들께서 다 면박하고 뭐 하고 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질문하신 분께서는 그런 감각이 좋으세요. 감각이 좋으시고 저 역시도 그런 감각이 학생 때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주구장창 수행하고 뭐 연불하고 뭐 해보고 좌선도 막 해보고 막 별의별 짓 했던 거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학생 때 그때도 페도라 쓰고 다니고 막 지금은 여기 뭐 했지만 그때 막 제가 대학생 때 합축성 들고 다녔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보던 사람들이 도로 아십니까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공명하는 마음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키워나가는 건 어떤 질문하신 분의 인연 그리고 약간 뜻과 관련돼서 그게 발현될 수도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명히 기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결과 내 삶으로 펼쳐지려거든 좀 더 많은 어떤 다양한 인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세길줄에도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도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책을 안 읽어보셔서 그런 것 같아.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거. 강남 건물주 되게 틀렸어. 이거 건물 살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인세가 3,000원 나오거든요. 두 번 합쳐서 3,000원 나오는데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 많은 곳들을 돌아보셨는데 예. 한번 다시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나라요? 저 2달 뒤에 인도 가요. 인도 3개월 동안 갑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인도를 왜 가느냐? 누구는 뭐 거기서 안 걸어다녀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놀러 갑니다. 저는 무조건 놀러 가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근데 놀더라도 이제 약간 하자면은 좀 창의적으로 놀자. 창의적으로 놀고 안 해본 거 해보자.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놀더라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요? 사실 요즘에 브이로그 유행하잖아요. 여러 여행가들이 이렇게 고프로 여기 있지만 고프로 들고 다니면서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번 찍어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한번 편집 한번 해보고 아직 스님들 중에 여행 브이로그를 좀 전문적으로 찍어보신 분이 좀 있어요? 준환 스님? 잘 없죠? 근데 내가 인도 여행 3개월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남들이 안 해보자, 안 해본 거 해보자. 전 그런 주의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했잖아. 스님들이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거 한번 재밌겠는데? 하고서 저도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브이로그를.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해볼 거예요. 해보고서 물론 제가 뭐 인도 빨래터에서 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인도 제일 마지막 막내 기차 뭐 제일 클래스 낮은데 염소랑 같이 타고 있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모르죠. 이거는 인생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이들은 컨텐츠의 뭐 유튜버들은 이를테면 뭐 10만 20만 유튜버들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되게 건강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자기만의 철학을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굳이 뭐 어려운 일을 해야 될까?
저는 그것에 대한 좀 의구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여행 경비는 좀 말하셨어요. 인도 여행 경비. 이를테면 제가 여행 경비인데 제가 엄청 부자는 아닌데 인도 여행 정도는 다녀올 수 있어요. 부자는 아닌데 인도 여행 경비 하루에 5만 원 잡았어요. 제가 5만 원. 5만 원 잡았어요. 5, 3, 15 한 달에 150만 원. 450만 원이라고 해봐. 450만 원에다 비행기값 한 80만 원 해봐. 500 몇만 원인데 5만 원. 좀 4만 원 잡을까 하다가 인도 물가가 올랐더라고. 물가가 올랐어요. 나 다닐 때 인도가 아닌 거야, 이게. 저 다닐 때는 그 룸을 7, 8천 원에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제가 약간 퀄이 올라가지고 나 7, 8천 원보다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올라가지고 지금 2만 원, 2만 5천 원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만 원 정도면 물론 싸가지만 인도 물가에서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2만 원대에서 좀 타협을 보자. 먹는 건 싸니까 교통비 싸고 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경비 가지고는 조금 뭐 그렇게 일단은 저는 약간 손을 안 벌리자 주의자긴 한데 그러다가 들어온다고 막지 말자. 그런 주의자긴 해요. 그래서 뭐 도반들도 많이 이제 뭐 이랬다면은 도반 스님들께서도 사양 스님들께서 저를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인도 여행 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있는데 경비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근데 이번에 비행기 티켓을 했거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했어요. 근데 저 대한항공을 했거든요. 대한항공을 했는데 비행기 티켓이 얼마더라? 74만 원 정도? 되게 싸더라고.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해가지고 해봤어. 근데 74만 원에서 비즈니스 가니까 280만 원, 280만 원. 이게 그래서 이코노미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라도 비즈니스 타고 싶은 거지. 근데 왜냐면은 왕복 비행기 한 7시간, 8시간씩 15시간 참아서 저는 잔머리 되게 굴리거든요. 15시간 참아서 내가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럼 나 200만 원 아껴야지. 그걸 여행 경비에 써야지. 저는 가성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코노미와 가성비는 정말 뛰어나요. 물론 저도 나중에 큰 스님 되면은 나이 한 65, 70 넘고 하면은 저도 비즈니스 탈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 뭐냐면 지금은 아직 젊은 45살이니까 그냥 좀 이대로 다녀도 되지 않나 하고서 생각이 들고 경비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경비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이제 인도 가서 유튜브 라이브 해야지 뭐. 슈퍼챗 쏘세요. 라이브에서 수금해야지. 뭐 어쩌겠어. 우리가 걸사라고 해요. 걸사. 빌어먹는 선비라고. 스님들을 걸사라고 해. 상거지라고 하지 않고요. 너무 격에 떨어지고. 우리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돈에 대한 원칙이기도 하지만은 돈을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굴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회통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건 적건 저는 살아가거든요. 사는데 아무 조건 없어요. 제가 지금의 통장에 100만 원에서 1억 사이쯤 있어요. 1억 너무 갔나? 100억 사이쯤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진짜 수자로 살 적에 뭐냐면은 제 통장에 통장 잔고라고 해야 되나? 150만 원을 못 넘었었어요. 150만 원. 그렇게 왜냐면 그리고 해제 끝날 때쯤 되면 한 3만 원 남았어. 누가 20만 원 빌려 나 돈 없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3만 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다 그게 갖고 있지. 근데
지금은 뭐 할부금도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이제 제주도 여행을 제가 요즘 하는데 이제 할 건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 여행할 때 숙박 버짓이 얼마냐면 4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격이 올랐다고 6만 원 올렸어요. 저. 4만 원에서 4만 원 숙소하고 6만 원 숙소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2만 원 올렸어요. 아, 나 좀 클래스 높아졌지. 그래서 6만 원짜리 올렸어요. 그래서 6만 원이면 되게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깔끔한데. 4만 원은 문이 잘 안 열리고 물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좀 보니까. 근데 좀 격을 올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경비는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한번 이 경험을 한번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인도에서 브이로그 좀 한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책, 안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이게 책이 좋다 한다면은 교보문고에서 사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더 좋을 것 같고, 아무쪼록 이제 일요일 밤인데, 돌아가시는 길 좀 잘 돌아가시고요. 저도 이제 뭐 잠깐 사인 좀 하고 이렇게 저도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